자, 이렇게 남아공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전문가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 이제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새벽에 이제 홍명보 감독과 김민재 선수도 기자회견을 열긴 했는데 전반적인 지금 대표팀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뭐 지금 부상당한 선수도 없다고 하고요. 그 김민재 선수의 표현대로 하더라도 뭐 분위기도 상당히 밝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경기를 졌잖아요. 네. 조금 침체될 수 있었지만 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회복해서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그 몬테레이가 상당히 덥고 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이런 부분들 강조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40도의 체감이 있고 이렇게 막 습하고 그러면 뛰는데 어렵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익숙하잖아요. 여름에 그런 날씨도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아프리카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아프리카 선수들은 저런 날씨에 익숙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남아공을 직접 가봤었거든요. 남아공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덥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선선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조건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날씨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날씨 자체가 어느 팀한테 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일단 내일 그 경기를 봤을 때 남아공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남아공에서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훈련 장면 이런 것도 막 비공개했다가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좀 보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네. 전략이 나올까요? 우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아공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아공이 어떤 전략을 남아공이 네네. 남아공은 사실 경우의 수가 뭐 그냥 간단하잖아요. 우리를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공사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그냥 무작정 앞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남아공의 특징은 측면 쪽에 있는 발 빠른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수비를 일단 좀 단단히 좀 닫아놨다가 기회가 되면 이제 사이드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좀 펼치는 것 하나와 결국 이제 코너킥과 같은 상황에서 좀 노리겠죠. 그래서 남아공은 아마 한 골 승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점을 최소화하고 한두 골로 승부를 보겠다. 그러니까 남아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수비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 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변화를 준다는 걸까요? 이제 그게 지금 가장 큰 관심이고 또 많은 팬들이 어떨까 네네. 막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골키퍼는 바뀔 게 없습니다. 김승규 골키퍼. 그다음에 우리의 수비 라인 백스리도 바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이기혁, 김민재, 또 이한범. 네.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도 바뀔 게 없습니다. 황인범, 백승호. 그러면 양쪽 윙백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 변화를 주겠다는 게 오늘 홍명보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세 군데 정도 바꿀 것이다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는 제가 봐서 윙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멕시코 경기 놓고 보면은 서령우 선수가 봤던 그 왼쪽에 저는 독일 태생의 옌스 혹은 엄지성 이 둘 중에 한 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옌스나 엄지성 선수는 공격적인 선수들이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아공은 수비적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러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공격적인 선수들을 측면에 세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의 변화는 앞쪽 라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앞쪽 라인에 조규성 혹은 오영규 선수를 놓고 손흥민 선수를 약간 사이드나 이선 쪽에 배치하는 이 그림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손흥민의 활용도도 좀 높이고 파괴력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옌스 선수도 아직까지는 이번 대회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네. 뭐 말씀해주셨지만 공격적인 선수이고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옌스 선수가 실력이 없어서 그동안 못 뛴 건 아닙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유럽의 명문 리그에서 뛰는데 주전으로 뛰는데 실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앞에 두 경기를 좀 수비적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옌스는 좀 더 공격적인 선수예요. 근데 이 세 번째 경기는 공격적으로 전환을 한다면 옌스의 전진성, 공격성은 상당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옌스 선수의 특징은 앞으로만 직선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입니다. 사선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 직선으로 올라가서 크로스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움직여서 손흥민 선수와의 거리를 가깝게 할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서로가 발밑으로 왔다 갔다 패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이드로 넓게 벌리면 크로스 공격이 올라오면 손흥민 선수 자꾸 헤딩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헤딩에 능한 선수가 아닙니다. 양발에 능한 선수죠. 옌스 선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손흥민의 파괴력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뭐 그게 저는 엄지성 선수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엄지성 네네. 선수도 안쪽으로 올라오는 게 좋기 때문에 아까 조규성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조규성 선수가 비벼주고 싸워줄 때 볼이 떨어지는 세컨볼을 이선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해서 이제 골을 넣는 이런 형태가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골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네, 저는 이번에 사실 뭐 결과를 물어보신다면 2골 이상은 충분히 넣을 수 있다. 2대0 이상은 넣을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는데 네. 저는 그 중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정도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조규성 선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상대의 약점하고도 좀 결합돼 있어요. 남아공이 골키퍼 포함해서 센터백 오쿤 선수와 은보카지라고 하는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요 뒤쪽에서 요즘에 이제 그 빌드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네. 패스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여기를 압박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룰이 바뀌어서 골키퍼가 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빨리 해야 돼요. 5초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 들어가게 되면 이 시간에 막 그 구애를 받으니까 너 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처럼 막 힘도 있고 피지컬 있는 선수들이 막 강하게 압박을 하면 거기서 분명히 미스가 일어납니다. 미스가 일어나지는 떨어지는 볼을 우리가 또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규성, 손흥민 포함을 해서 좀 더 많은 공격 자원들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 이것이 이번 남아공 경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이한범 선수도 그렇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세트피스를 통한 공격도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옌스 선수를 활용한다면 돌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아마 이렇게 두 경기를 돌아보시면 네. 사실 수비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어요. 체코 경기에 그 롱스로인으로 먹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에서 김중규 선수의 그거는 그냥 일어나면 안 되긴 하지만 사고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수비에 미스는 없었는데 아마 축구 보셨겠지만 답답하셨죠. 그 답답함은 뭐냐면 수비가 아닙니다. 공격이에요. 우리 공격이 왜 이러지? 이강인이 있고 손흥민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느라고 공격의 루트나 공격의 어떤 형태를 좀 제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혼자 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옌스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밀어 넣으면 공격 루트가 많아진다는 거고 패턴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앞에 두 경기보다는 이제 좀 시원한데 골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우리 선수들이 옐로 카드 가진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축되거나 더 견제받거나 이러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던데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멕시코와의 경기 결과가 좀 아쉽죠. 그 경기에서 우리가 승점을 따내서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32강에 진출하는 게 확정됐다면 그렇게 옐로 카드를 받고 있는 선수들을 쉬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그동안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이 경기 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비교도 되긴 하지만 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주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카드 받은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 네. 카드 받았는데 쉬게 해주면 좋긴 하지만 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뛸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본인이 카드가 나오는 거에 대한 것을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카드를 한 장 더 받게 되면 우리가 32강 가더라도 뛰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카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뭐 우리가 남아공을 이기면 됩니다만 이제 뭔가 패했을 때 경우의 수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멕시코가 뭔가 체코와의 경기를 하면서 힘을 빼거나 했을 때 우리나라의 32강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네. 이건 좀 어떤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우리나라 분들 경우의 수 너무 잘 따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정리 안 드려도 사실 이런 월드컵 때마다 제발 경우의 수만 안 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경우의 수 따지게 됐는데 예. 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비기어도 2위, 이겨도 2위입니다. 2위로 그냥 올라가는 건데 2위면 일단 되는 거죠. 그렇죠. 2위면 올라갑니다. 근데 질 경우가 문제예요. 물론 저도 와일드 카드로 올라가는 경우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동시에 열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와 체코 경기에서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줘야 우리가 져도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멕시코가 1위를 확정졌어요. 1위, 1등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는 주련을 다 빼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네. 멕시코는 져도 되는 거예요. 저도 돼요. 저도 1등이에요.
저도 1위가 확정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힘을 빼는군요. 전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체코는 급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 동기부여가 엄청난 팀과 멕시코는 그냥 저도 1등인데 뭐 이런 팀은 아무래도 체코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우리는 져선 안 됩니다. 경우의 수는 그겁니다. 우리는 져선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비기거나 이겨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이 시간이니까요. 또 응원을 열심히 또 해봐야 되겠고, 일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뭐 우승을 목표로 잡을 만큼 굉장히 네. 시작 전부터 굉장히 뭐 좀 의욕이 잘했죠. 넘쳤고, 맞아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일본 팀 전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일본 얘기는 사실 좀 하기 싫었는데 워낙 잘하는 걸 보느라고 많은 분들이 일본 경기 보시면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잖아요. 와, 잘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약간 좀 짜증난다.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와도 비겼고 튀니지를 4대 0으로 이겼는데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를 가장 크게 이긴 경기가 됐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일본이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결과도 결과인데 경기 내용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신들도 아무리 못해도 8강 이상일 거다. 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은 32강은 지금 오르는 건 거의 유력한데 32강에서 만날 팀이 현재 예측상 브라질 혹은 지난 대회 4강에 올랐던 모로코, 아프리카의 최강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대진운이 네, 그래서 일본은 현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아니 우린 경기 이렇게 잘하는데 대진 이게 뭐냐. 이렇게 잘 싸우고도 32강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2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1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32강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16강에서 한일전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 아마 정말 나라가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이번 월드컵을 봤을 때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막하고 나서 어제까지 40경기 중에 121골이 나와서 경기당 평균 3골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렇게 좀 골이 많이 터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경기당 3골이라고 하는 많은 골은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이후에 68년 만에 경기당 3골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골이 나오고 있지를 지금 보면 네. 첫 번째는 팀 수가 48개로 늘어나면서 조금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어떤 팀이 막 7골, 5골, 4골 이렇게 넣으니까 평균 값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스로인이나 골킥, 선수 교체 이런 걸 빨리빨리 하게 했습니다. 예. 시간을 앞서고 있다고 이게 느리게 침대 축구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과정에 골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아까 골키퍼가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어떤 게 월드컵에서 많이 나오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조규성 선수가 전방 압박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네네. 건데 압박을 많이 들어갑니다. 상대가 이렇게 볼을 갖고 나오려고 할 때 골키퍼가 볼 잡으면 그냥 압박 들어가요. 왜냐하면 빨리 내보내야 되니 그걸 이용을 해서 하니까 골키퍼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대회 벌써 자책골이 8골이 나왔는데 한 대회에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자책이 나온 게 러시아 월드컵의 12골인데 벌써 지금 조별리그도 안 끝났는데 벌써 8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규정 변화나 팀 수의 확대가 많은 골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골을 현재까지 많이 넣었나 이걸 봤더니 메시입니다.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메시. 네, 진짜 경이롭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이로 40인데 그러니까요. 2경기에서 5골 넣고 있는데 그 골들이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1958년에 그 프랑스의 퐁텐이 한 대에서 13골을 때려 넣은 적이 있는데 야 이거 뛰어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정말 메시의 하나하나가 우리는 정말 누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겠죠. 나 메시 뛰는 거 직접 봤어. 나 메시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 나 그때 라이브로 봤어. 할 정도로 우린 메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어떤 대관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기록할 만한 점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내일 있을 남아공과의 3차전 승리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